네, 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한 분이라도 더 저를 알아보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모든 게이머들이 쉽고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이라는 미션 아래에서 컨텐츠부터 여러 프로그램, 툴들 개발을 하고 있는 PS 애널리틱스 대표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성남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45분 정도,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을 이제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일단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왔던 주제,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이 생각을 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공학인이 바라본 e스포츠 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요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그 강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이 강연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는 몇몇 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받습니다. 전공이 뭔가요? 또는 뭐 통계학과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항상 메타를 분석을 하고 컨텐츠를 올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통계학과도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공학인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 슬라이드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 통합과정으로 현재 6년 차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 20년도에는 저널 쓰고 국제 학회 활동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전공도 보시면은 뭐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회로 설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초록색 칩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TV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설계를 해왔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강연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 슬라이드 자체가. 제가 이제 주로 연구했던 것들은 이제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고, 그거에 맞고 돌아오는 파형들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이게 주먹이다, 뭐 보작이다 이런 걸 알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 이제 통해서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나 다른 e스포츠 게임들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는 아, 이런 연구를 해왔고 이런 공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 시장을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자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메가 트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기술 트렌드, 사람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많은 기술들이 정말 짧은 주기로 많이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관련된 그런 사업들, 뭐 기술들 이런 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조금씩 잡아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메가 트렌드를 모르고 그냥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보통 방향을 잃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목표가 어떤 메가 트렌드들이 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저 맨 위에 있는 인공신경망 이 정도 빼고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키워드들이에요. 뭐 제3의 물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뭐 핀테크.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또 되게 그 열기가 뜨겁죠. 그쪽으로 이제 돈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키워드들 하나하나를 무슨 의미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메가 트렌드들의 간단한 뜻 또는 가지는 의미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1943년도에 인공신경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굳이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정말 오래전부터 인공신경망, 즉 사람의 그런 신경세포, 사람이 판단하는 그 논리적 흐름을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할 것이냐,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이냐, 어떻게 실체화할 것이냐라는 주제가 이미 저 때부터 있었고, 저 때부터 그걸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근본적으로 원했던 니즈였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컴퓨터가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 요 토픽이 43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참 또 연구가 있었겠죠. 1980년도에는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옛날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교과서에서도 많이 들었을 법한 그 단어일 텐데요. 이전 사회까지는 약간 대량 생산의 사회, 뭐 공업 기반의 그런 그 서비스들이 좀 많았다면, 이후로는 지식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 고부가가치 산업,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e스포츠 시장, 게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의식주 생활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생활 활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때부터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그런 중요성이 늘어나고, 지식, 정보 기반의 서비스 또는 뭐 쉽게 말을 하자면 좀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그 외의 여가 활동들까지 좀 주목을 하면서 이런 산업들도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시작점이 80년도 때부터 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8년도에는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99년도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 메인으로 사물 인터넷의 그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밀어주던 게 이제 한 2000년도 중반 또는 후반으로 넘어가서야 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물 인터넷 자체를 또 유비쿼터스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간이 연결되어 있다. 뭐로?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모든 사물, 우리가 그 맞닿아 있는 그런 things들,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이 사물 인터넷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개념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스포츠 시장에는 어떻게 또 맞물리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04년도에는 이게 융합 기술이라는 게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핵융합 기술 이런 건 아니고 기술과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IT와 뭐 BT, 그러니까 이제 뭐 IT와 CT, 뭐 문화 영역과 뭐 기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 2014년도에 핀테크 쪽에 자본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융합 기술의 그 한 예시로 볼 수가 있겠죠. 금융업과 이제 테크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슬슬 이제 우리의 그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개발자들, 공학자들의 그런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비자층도 인식을 이제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 친구도 역시 2005년도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훨씬 이전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빅데이터가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시점은 이 2005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웹 2.0 시대가 열렸었고, 페이스북이 2004년도쯤에 런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그런 질이나 뭐 형태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죠. 딥러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06년도에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놈의 그 출발점은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1943년도 이 인공신경망 뭐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나 이런 학습할 데이터들의 양이 많아지면서 딥러닝도 같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또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요 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요 그 차이점을 알게 되시면 평소에 다른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경세포가 어떤 논리 흐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그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 딥러닝의 상위 개념인 머신러닝이 있고 그 상위 개념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딥러닝은 신경세포나 이런 판단하는 흐름을 컴퓨터로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의 지능, 사람 자체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으로 구현된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랬을 때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은 오늘 가져가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후에 이제 공유경제, 뭐 핀테크 이런 것들 등장하게 되고 VR, AR 이런 것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점차 이제 기술들이 그 파츠들이 개발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VR이나 AR 같은 그런 고급 기술들 베이스드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같은 연도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또 이제 재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7대 그 기술 키워드가 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무인 이제 운송 수단, 뭐 3D 프린터 이런 나노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거에 기반한 머신러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기술 주목받는 기술 분야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는 5G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4G, LTE 이런 것들은 2010년도쯤에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 4G와 5G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할 때 빠르다 느리다 요거를 떠나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가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G가 실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 정도로 빨라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면은 뭐 무인 운송 수단의 그런 센서들, 그런 통신 방향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또는 이제 VR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5G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메타버스가 이제 또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단어도 사실 1999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아마 생겨났던 단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단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체가 있는 3D 가상 공간에서 한 유저가 참여를 해서 여러 상호작용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쭉 우리 그 사회에 퍼져 있는 메가 트렌드들, 키워드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흐름을 잘 이제 이 뼈대를 잘 유지를 하시고 좀 더 제가 좁혀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포츠 시장에 이 메가 트렌드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 시장을 한번 보고 이 스포츠 시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제가 다음 챕터에서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챕터 제목으로 메가 트렌드로부터 e스포츠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제목을 지어봤어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의 큰 기술적 흐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e스포츠 업계에서 뭐 10년, 20년 휴먼 베이스드 그 경험에 기반한 그런 코칭이나 또는 뭐 산업 시장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메가 트렌드들은 e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들을 이제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이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e스포츠 시장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미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은 옆 동네 스포츠 시장에서 이 메가 트렌드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3의 물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이끌어 운영할 수 있게끔 시작점이 된 키워드예요. 고부가 가치의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유비쿼터스는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걸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조금 더 저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여기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입력 또는 출력해서 받아보는 이 과정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단순히 그냥 집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려서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느 그냥 밖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입력값을 입력하고 그거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 값을 어디서든 출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인력을 대체하는 시스템의 덩어리가 등장하게끔 만들어준 게 사물 인터넷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물류창고를 하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창고가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직접 이 소포 물류들의 위치를 태그를 보고 파악을 하고 갖다 놓고 또 이게 나중에 배송이 갈 때는 이걸 어느 트럭에 실어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걸 다 사람들이 직접 이제 운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센서들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기계들이 잘 이제 갖춰지다 보니까 공장들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그 물건들을 배치를 하고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람의 그런 1차원적인 노동을 기계 시스템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류 창고 이 구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산업군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행동들을 다 시스템이 대체하고 그 남는 시간 동안 사람은 더 상위 클래스의 일을 하게끔 만든다. 이게 어찌 보면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그 시장의 발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컨셉을 가지고 다음 키워드도 좀 살펴보자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요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쌓는다. 이게 곧 딥러닝, 머신러닝의 기반이 되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사실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면은 굉장히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성능 좋은 계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일을 진행을 할 때 좋은 계산기가 하나 옆에 있는 거죠. 그럼 그 계산기가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보들을 나한테 주면 그 정보에 기반해서 내가 2차, 3차 그런 고차원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 컴퓨터도 같이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제 한 2014년도, 2015년도쯤 와 보면 사람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컴퓨터도 다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더 정밀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능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 머신러닝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쉽게는 내가 그냥 보고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스포츠 시장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흐름을 제가 3번, 4번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뼈에 새겨 넣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스포츠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 제3의 물결의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지식 기반의 서비스,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것들이 스포츠 미디어 산업, 뭐 스포츠의 대중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뭐 여러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요거는 가장 쉽게는 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에셋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은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들이 특히 이제 프로스포츠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 데이터에 이제 스포츠라고도 많이 이제는 알려져 있는 야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그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머니볼이라던가 세이버매틱스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대중들에게 이제 많이 퍼져 있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떤 한 타자의 그 타구 질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프로 구단의 코치분들이 타구가 날아가는 거를 보고 수첩에 다 일일이 적었어야 됐을 거예요. 아, 저쪽으로 많이 날아가네. 그럼 그 경험에 기반해서 저 타자가 치면 보통 1루, 2루 사이로 공이 많이 빠져나가던데요. 아, 그래? 그럼 저쪽으로 수비로 옮겨보자. 요게 어찌 보면 1년의 그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걸 직접 체크하게 되면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체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더 의미 있는 분석들을 못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빅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센서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체계화되면서 지금의 보시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발현이 된 것이고, 실제로 이거에 기반해서 이제 대부분의 프로 구단들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분석들, 그다음에 전략 수립 등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뭐 축구, 배구 여러 스포츠들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접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는 NBA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도 이때부터는 거의 모든 팀에 이제 데이터 분석 팀이 따로 이제 생길 정도로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도 이 슛 라인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지죠. 구역별로 선수들이 얼마나 슈팅을 날리는지에 대한 그 변화 수치입니다. 특히 이게 재밌는 것이 농구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스포츠의 흥행을 위해서 3점 슛 라인을 이제 당기거나 뭐 뒤로 미루거나 이런 조정들도 매년 이제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가 있고, 그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3점 슛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스테판 커리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냥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수립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적, 질적 모두 향상된 그런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 고도화된 전략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는 것들이 더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여러 프로 스포츠들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쌓고 나면 그럼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쌓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미지 인식 기술 또는 뭐 카메라로 이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센서들이 많이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공들의 궤적, 뭐 회전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트래킹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많이 연구가 됐었고, 실제로 그 독일 축구협회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개발한 툴들도 있죠. 선수들이 이제 어떤 활동량을 보이고 있고 어떤 구역을 많이 다니는지, 또는 뭐 신발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떤 그 힘의 부하가 걸리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훈련 과정을 좀 체계화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게, 좀 더 다양하게 쌓이게끔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에 기반해서 전략을 이제 세우는 그 과정들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제 한 5년, 6년 요 정도, 또는 야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그렇게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기반한 그런 분석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들 뿐만 아니라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툴들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뭐 배민 막 이런 것들 이용하다 보면은 내가 뭐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천 알고리즘이 막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스포츠도 똑같이 보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학습을 해서 더 좋은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툴을 개발한다거나, 그래서 꼭 이 전략 수립에만 이 기술들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물류창고 예시처럼 1차원적인 그런 업무들의 자동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뭐 이제 중계 아니면 관전 이런 것들도 더 고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니즈가 파악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접목이 되게끔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강연자 소개를 할 때 제 다이어그램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강연자 소개를 드릴 때는 저 연구가 이 e스포츠 시장, 뭐 스포츠 산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될까? 회로 설계한 게 뭐가 도움이 될까? 뭐 잘 매칭이 안 되셨을 텐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저것도 제가 이제 그 제스처에 맞고 돌아온 그 파형을 보고 인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빅데이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특징을 잡을 것이고 어떻게 학습하고 해석할 것이냐. 요게 딥러닝, 머신러닝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것들을 어떤 엔드포인트 제품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실제 그 시장에서 고민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가 지금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대로 통하고 있는, 특히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읽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남들보다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e스포츠 시장은 이 메가 트렌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뛰어다니는 피지컬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 있는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경우는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릅니다. 진짜 이제 어찌 보면은 물론 뭐 사람의 멘탈적인 요소도 뭐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지컬적인 요소들이 거의 이제 배제가 되어 있는 논리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반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논리 대결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이 맞닿고 사물과 사람이 맞닿고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그런 더 많은 변인들이 관여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해석하기가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럼 e스포츠는 어떠냐? e스포츠는 추상 전략 게임과 반추상 전략 게임, 이 두 가지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반추상 전략 게임이지만 제가 반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 한자를 썼는데,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게이머분들 뭐 아니면 일반 유저들이 피지컬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FPS 같은 경우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반응 속도라던가 뭐 아니면 감도 세팅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좀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나게 되죠. 하지만 논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매 패치마다 밸런스 패치를 해가지고 캐릭터마다 챔프마다 성능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거는 사람의 피지컬적인 요소로 극복할 수 없는 격차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바둑 체스의 영역과 야구, 축구, 농구의 영역이 절묘하게 그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분야가 이제 e스포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바둑 체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솔루션을 냈어요. 수년 전에 알파고가 이제 등장하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놀랐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둑이라는 게 인간의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하는 과정의 정점을 찍게 해주는 그런 스포츠인데 이거를 머신러닝 그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단번에 그 의문을 깨버렸었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바둑 업계들이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근접하게 갖다 놓을지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추상 전략 게임 쪽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했었어요. 그런데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높죠.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던 독일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시스템을 등장시키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월드컵 우승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 월드컵에서 더 발전된 툴로 그 접목을 시켰을 텐데 한국에게 조별 예선에서 0대2로 졌었죠. 그것만큼 변인이 워낙 많고 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e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좀 풀어나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이런 바둑 체스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나가면 e스포츠도 쉽게 메가 트렌드 속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서 산업 형태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아직 데이터 해석이나 이런 맞이할 그런 마인드가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지표를 활용한다고 해도 뭐 챔피언의 승률, 뭐 픽률 요 정도, 아이템의 뭐 승률 이 정도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그런 뭐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1차원적인, 특히 이제 게임사가 제공하는 API 데이터에 기반한 1차원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고도화된 정보들,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챕터 이름을 지었던 것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e스포츠 시장을 아직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메가 트렌드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채널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다 보니까 그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올해 이제 초중반에 화공탱크 헤카림 정글이라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제 메타를 이끌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빌드를 처음 제가 조명을 했을 때 그 장문의 댓글이 하나 달리게 돼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만 빠르게 읽어보자면 제가 다이아 1 마스터에 왔다 갔다 하는 정글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정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랭킹 상위권 유저들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의 경험에 기반한 해석, 이게 주가 되는 그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라고 한다면 정말 천상계 최상위 랭크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실제 프로 경기에서 한다. 그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내가 최전선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계속 그걸 판단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빈틈을 메꾸고 나는 그거에 기반하여 더 고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이아 1, 마스터 이런 티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무형의 요소, 실력을 수치화한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많이 믿거든요. 티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믿잖아요. 그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이라는 게 그런 어떤 무형의 요소를 하나의 결과물로 수치화하고 형태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니즈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 아직은 마인드가 그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수치화된 결과물들을 분명히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티어가 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부터 이미 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가능한 인풋 데이터 셋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를 통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프로게임단 코치분들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코치분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선수, 유저들 평가를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답변이 돌아오게 돼요. 라인전 평가를 위해서 15분 당시에 골드 격차 지표를 뽑아주세요 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예 데이터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관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15분 골드 격차 지표를 뽑아주세요. 뭘 위해? 라인전 평가를 위해. 이거는 라인전 능력을 어떻게 수치화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것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15분 골드 격차 지표가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라인전 능력을 평가하고 싶다. 그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다. 근데 아직 그것에 대한 그 파츠들이 제대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15분 골드 격차가 좋으니까 라인전 능력이 좋네요라고 얘기를 해도 일부 사람들은 그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라인전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이것부터 지금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리그 오브 레전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라인전 능력을 어떻게 수치할 것이냐, 선수의 피지컬 요소를 어떻게 수치할 것이냐, 팀 승리 기여도를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아이템 밸류를 어떻게 수치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퍼포먼스들을 정의를 잘 하고 그 파츠들을 어떻게 이제 데이터들을 끌고 올 것이냐, 요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그냥 이제 휴먼의 그 사람의 경험에 기반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메가 트렌드로부터 벗어나 있는 접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리는가, 이 사고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선수가 잘하더라, 이런 그 지향점, 그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 논리의 흐름을 좀 되짚어보고 그게 실제로 시스템화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어떤 판단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못 끌고 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인풋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학습할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 지금 파악할 시간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로는 그냥 한계가 있다 때려버리고 직접 그냥 관전을 해서 사람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밖에 솔루션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흐름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길게 좀 빠르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 이 메가 트렌드라는, 기술의 메가 트렌드라는 건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요거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거대해지고 더 방대해지고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큰 조류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시야 내에서 어떻게 가치를 발현해 나갈지, 요거를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은 내가 e스포츠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트렌드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은 아마 향후에 이 시장에서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찾고 발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조금 한 2가지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스포츠 게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인 것 같아요. 이 스포츠 게임이라는 게 e스포츠 게임, 그러니까 게임들이겠죠? 지금 앞에가 좀 잘려서 제가 제대로 봤을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좀 드리자면, 게임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프로스포츠화가 되고,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예요. 우리 게임이 단순히 그냥 게임을 그 런칭을 해서 유저를 이제 유치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스포츠화를 해서 이 관련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흐름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 게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사가 있고요, 미디어가 있고요, 유저들이 있고요, 이거에 기반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할 업체들도 있고요, 저희와 같은, 또는 뭐 언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련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대학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좀 얽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 시장이라는 되게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e스포츠 시장은 저는 되게 축복받은 그 업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되게 보고 배울 만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좀 스포츠 산업의 역사를 좀 계속 보면서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따라하지 않고, 우여곡절 겪은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배제하고 좋은 부분만 계속 흡수를 해 나가면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특히나 차후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많은 우리 그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데, 그런 것과 접목하기에도 가장 좋은 것들이 게임 시장과 스트리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산업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서 그들의 그 발자취들을 조금씩 흡수해 오고 그거를 접목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e스포츠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나와야 할까요?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질문이 되게 좀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게임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유저들의 재미를 좀 느끼게끔 끌게끔 하려고 많이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예전에는 RPG 게임들도 많이 유행을 했었고 스포츠 게임들 아니면은 차후에는 AOS 장르들 나오면서 또 이제 한 축을 담당했고 요즘 또 모바일 게임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OS 장르 게임 이후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임이 있겠느냐 해서 뭐 VR이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유저들이 이 게임은 재밌다, 이 게임은 오래 가겠다 이런 게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게임 잘 나왔는데 이 게임은 좀 실망인데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유저 한 명 한 명이 다 느끼고는 있는데 표면적으로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e스포츠 게임들이 일단 재미있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건전하게 이 프로스포츠 산업처럼 좀 잘 시스템이 구현되게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를 수습하는 데 더 어렵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례들을 보고 좀 잘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또 있네요.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보면 현재 많은 프로게임단들이 데이터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e스포츠 팀의 데이터를 실용적으로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프로게임단 쪽에 속해서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 제가 그 단체에 속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특히 이제 어찌 보면 B2B보단 B2C 모델로 많이 이제 컨텐츠들이나 이런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그런 추상 전략 게임에서의 그런 해석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메타들이 어떤 밸류, 어떤 아이템, 어떤 챔프들이 뭐 밸류가 높다. 또는 뭐 FPS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발로란트나 이런 걸 해보면 뭐 덫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를 위주로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또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 또 어떤 이제 의견 교류를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나름 프로스포츠 시장에 되게 좀 잘 잡혀 있는 상태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주행을 딱 하면은 그 선수가 어디에 자주 부딪히는지를 다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럼 여기에 안 부딪히게끔 하려면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 실제 F1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업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이 게임에서도 이런 주행 코스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단순히 그냥 챔프의 성능을 평가하는데도 분석을 하는데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수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정도의 분석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전달해 줬을 때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에는 좀 격차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허들이 많이 낮아져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답변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